반갑습니다. 영상고등학교 보건간호과 학생 여러분, 저는 보건간호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재현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방과후 수업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게 되어 오늘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소화계통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화계통 질환을 공부함으로써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소화계통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증상 완화를 위해서 어떠한 간호보조 방법을 실천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화기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관계는 구강에서 항문까지의 길이 9m의 관을 말합니다.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서 대변으로 배설되기까지 음식물이 통과되는 모든 기관을 소화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직접적으로 음식물이 통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화액을 분비하여 소화를 돕는 기관들도 소화기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샘, 간, 쓸개, 이자와 같은 부속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소화기계의 구성과 기능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강에서 대장까지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영양분이 흡수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분이 흡수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표에서 국가고시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해당되는 기관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2지장, 공장, 회장입니다. 대장은 어떤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정답은 맹장, 결장, 직장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소장과 대장이 각각 하는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은 수분이 흡수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표에서 최소한 소장과 대장이 어떤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 2-21에는 위장관과 부속기관에 대한 구조와 명칭이 적혀져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관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을 살펴본다면 작은 창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소장을 얘기합니다. 12장, 공장,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뀐 명칭으로 대비를 시킨다면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큰 창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장을 이야기하겠죠. 바뀐 명칭에 의하면 맹장이라고 불리는 막창자, 그리고 결장은 오름잘록창자, 가로잘록창자, 내림잘록창자, 구불잘록창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직장은 곧창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건간호과 학생 여러분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을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바뀐 명칭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옆의 그림은 복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4개의 영역으로 나뉘었을 때와 9개의 영역으로 나뉘었을 때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개학을 했을 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기능입니다.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연화운동, 잘게 부수는 분절운동, 수축과 이완을 통한 연동운동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는 점액을 분비하여 위장관을 보호하는 분비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장의 육모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흡수 과정, 대장에서 발생하는 수분의 흡수 과정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흡수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소화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영양소에 따른 소화 효소의 종류와 분비 장소를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비되고 이러한 소화 효소들은 어떤 위장 소화기관에서 분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잘 보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분비 장소가 우리 몸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소화기관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분비 장소를 보면 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군데나 적혀져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는 기관은 바로 췌장입니다. 이런 특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췌장은 국가고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을 한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곳과 소화액 그리고 소화관의 모습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음식물이 통과하는 이동 경로와 그리고 소화기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화기계의 특이적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비는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회 미만이거나 배변 시 딱딱한 변을 보면서 통증이나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은 수분 섭취량을 하루에 2에서 2.5리터 정도를 해야 하며 하루에 3끼 정도의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분 섭취량이 적거나 다이어트로 인해서 음식 섭취량이 적을 때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종양으로 인해서 위장관 기관의 폐쇄가 이루어졌다든지 병실 생활을 오래 하는 경우 연동운동의 저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효과적인 간호 방법은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과 함께 간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이섬유소의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여기에서 섬유소라고 하는 것은 셀룰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야채나 과일, 해조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유소는 변을 묽게 하고 변의 양을 많게 하기 때문에 변이를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음식물 섭취량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 운동의 저하로 인해서 변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운동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인 경우 변비라는 증상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기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화기계의 특이적인 증상 중 설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는 장 내용물이 장을 빨리 통과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며 영양장애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열이 심하게 나거나 심한 복통,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 탈수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와 간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수분의 양이 많이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설사의 양상과 원인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항문 주위의 피부 간호를 위해서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섭취량과 배설량을 관찰하여 수분이 우리 몸에 적당량이 있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관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염소, 이런 등등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전해질이 우리 몸속에는 정상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물 속에 물과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탈수 현상이 발생한다면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사 환자를 간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탈수 현상을 잘 관찰하고 몸속에 수분과 전해질이 균형적으로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간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간호 보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화기계 진단검사 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위장관 촬영술과 내시경 검사인데요. 상부 위장관 촬영술은 엑스레이 불투과성 물질인 바륨을 먹게 한 후에 엎드려 눕히고 바로 눕기, 옆으로 눕기 등의 체위를 변경함으로써 위장관의 모습을 촬영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위장관의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위장에 음식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단검사 전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이라고 하면 맨 끝에 경은 거울을 얘기하겠죠. 끝에 렌즈가 달린 내시경관을 구강을 통해서 삽입을 해서 궤양이나 암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위장 안에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금식이 필요한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화기계 진단검사 중 위장관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8시간에서 12시간 전에는 금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전 배뇨를 실시하고 의치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막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활력 징후와 구개 반사를 자주 측정을 해야 하고 구역질 반사가 회복될 때까지는 금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운전을 하지 않도록 환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대표적인 증상인 변비와 설사, 진단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호조무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화기관을 수행하는 소화관과 분비선을 소화기계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중 소화기계에 속하는 장기로만 나열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췌장, 간, 담낭이 소화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2번에 나와 있는 비장은 왼쪽에 위치한 우리 몸의 왼쪽에 위치한 장기로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에 나와 있는 심장은 혈액순환에 관계되기 때문에 순환기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맞췄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혹시 이 문제에 정리가 필요한 학생은 옆에 나오는 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소화기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를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곳은 우리 기관 중에서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소화기관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췌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췌장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기관입니다. 소화기관이면서 뇌 분비기관이기도 하는데요.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췌장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인슐린과 혈당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을 분비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췌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이기도 하면서 뇌 분비기관이기도 한 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정답은 췌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심한 설사를 하는 환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1번 고지방식이, 고단백식이, 저염식이, 수분과 전해질, 저섬유소 식이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모두 다 맞추었겠지만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한다면 설사를 하는 환자는 몸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설사를 하는 환자를 위해서 어떤 간호를 제공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간호에 해당됩니다. 설사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해질은 또 왜 공급을 해 주어야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몸속에서 수분은 정기적 성질을 띤 전해질과 같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설사를 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정기적 성질을 띤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설사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5에서 10%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혹시나 5번을 체크한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맞추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5번이라고 말한 학생인 경우에는 섬유소라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 학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섬유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소란 셀룰로스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변의 묽어지면서 변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의를 촉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을 통해서 설사를 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수분과 전해질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변비 예방을 위한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찾으셨나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간호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잦은 다이어트로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되면 너무 적은 음식량으로 인하여 변이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맞췄겠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의 주요 원인은 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였거나 수분 섭취가 적거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장 운동이 저하된 환자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가진 환자한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 중
금식이 필요한 검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부 위장관 촬영술, 2번 심전도, 3번 흉부 엑스레이 검사, 4번 두개골 엑스레이 검사, 5번 유방 촬영술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상부 위장관 촬영술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음식물이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 소화기관인 위장은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정확하게 촬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 위장관 촬영술과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8시간에서 12시간 이전 금식을 해야 함을 강조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계통의 구조와 기능, 대표적인 증상, 간단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4월 6일 개학을 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의 합격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영산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멋진 꿈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